네,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또 살펴봤고요. 이제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쪽에 박철순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 통해서는 우리 가족분들 많이 함께해 주고 계세요. 손초님, 울라님, 마하님, 본인님, 기본충실님 등등 감사하고 혹시 두 분은 뭐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가 딱히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룰 정도 안다고요? 네네. 월드컵 때 정도만 응원하는 그런 팬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는 아실 텐데 괜히 더 얘기했다가는 혹시나 또 갑자기 채널 돌리실까 봐 더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장을 좀 살펴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두 분과 함께 할 때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둘 다 빨간불을 켰어요. 두 분이 좀 기운이 좋은데요? 네, 뭐 저번 주에 박철순 매니저님이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전보다는 무난한 시장이 예상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 날에 돌발 악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발생이 되었죠. 제2의 CFD 사태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나마 저는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5월만 놓고 보면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변국 증시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점진적 우상향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외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주는 나름대로 선방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맞는 지난 4월에 이어서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매파적 동결 이런 좀 타이틀이 많이들 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좀 금리를 더 한두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이 FOMC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일정이 있을 때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배팅은 잠시 쉬지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이미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고 추가로 올릴 만한 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이벤트들도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때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들은 지금 일단 아직도 작년에 워낙 또 지수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올라갈 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아직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상승에 대한 어떤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수요일에 또 급락도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좀 약간 대응이 좀 쉽지는 않았던 그런 한 주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요. 한 번 밀릴 때, 즉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릴 때 낙폭이 엄청 크거든요. 뭐 1, 2% 밀리는 게 아니라 10%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종목 결정세가 계속 진행이 될 때는 일단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난 종목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대비했을 때 유사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매가 유입이 되면서 또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장세를 보시되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로 비중을 좀 확대시켜 놓으시면 중간중간에 이번 주 수요일처럼 흔들리는 장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하락은 좀 방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철저하게 2분기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상한가에 계신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어느 경제 채널 다 돌려보더라도 대부분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래도 좀 잘 갈 것이다. 견고히 또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들 계신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뭐 7월에 있을 FOMC 전까지 혹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만한 이슈나 이벤트, 뭐 증시 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증시 일정이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우리 증시에 영향이 크게 미쳐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 최근에 이번 주만 보더라도요. 빅 이벤트 크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지표로 인해서 굉장히 수급이 편차를 많이 보였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무난한 시장을 전망하더라도 리스크는 당연히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 아니더라도 사소한 지표 발표에 의해서 수급이 굉장히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섹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맞습니다. 최근에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저는 약간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좋지만 우리가 차선책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턴어라운드하는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선하고 전력에 관해서 추천을 드릴 때 턴어라운드하는 공통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력하고 조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7월까지는 굉장히 앞으로도 다양한 지표라든가 이벤트가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은 턴어라운드하는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습니다.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두 달 전망하더라도 거의 다 안 쳐다보셨죠? 안 쳐다봤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 LNG 선박 발주 100% 중에 80%가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적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전환하는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까지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흐름이 좋게 갔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두 분께서 전망해 주셨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던 이 업종과 또 종목들이 잘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두 분이 골라주신 종목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플러스 6.49%, 건설 3.06%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간략히 리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 장비 쪽들 설명드리면서 PNT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수요 일정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한꺼번에 밀렸잖아요. 네. 그랬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역시나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비주들은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 삼성 SDI, SK온,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그 이외에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글로벌 대형 배터리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주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장비주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엄청나게 지금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각 공정별로 선도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 PNT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쿼터라든지 슬리터, 전극 공정이 들어가는 이 쿼터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들어오면 가장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역대 최고 실적,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수주잔고가 한 2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실적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요. 눌릴 때마다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마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포인트를 많이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덕분인지 채팅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주변 분위기만 보더라도 꽤 관심 있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방금 근데 그래프가 좀 나갔는데 네. 그 정고점 또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 이제 4월 달에 사실 고점을 2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항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윗꼬리를 엄청 길게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들이 위에서 누르게 되면 사실 뚫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는. 하지만 눌리면 또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정고점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어떻게 보면 제가 잡아드린 손절가가 지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등 나오면 또 한번 들어갔다가 저항받으면 또 팔고. 근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상방 열어놓으시고 익절가 따라 올리시면서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 되니까요. 일단 저항 구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까지는 쭉 보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장비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송률 매니저의 건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 기억을 해보면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제작진 분들이
다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면 잘 갈 것이다라는 데에는 공감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잘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리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GS건설 다들 기대가 없으셨죠. 근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기대가 없다고까지는. 네, 지금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건설이라는 캐시카우 외에도 신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 세계 10위 수처리 업체인 스페인 이니마를 10년 전에 인수를 해서 다양한 신사업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에너지 머티리얼즈에다가 3월에 1,100억 정도 출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선행업체랑 제휴를 받고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차트는 바닥권인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작년 대비해서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GS건설입니다. 지금 건설 경기, 특히나 이제 국내 미분양 사태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고 실적 제가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분할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기업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약간 여러분들 분할매수 관점으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등포하고 파주은정 청약 봤어요? 네. 경쟁률 엄청나던데요? 뭐 사실은 국내 미분양 사태가 큰 의미가 없는 게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국내 미분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건설 프로젝트 다양하게 지금 현재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고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신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플랜트 사업에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국내 미분양은 과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영등포하고 파주은정은 네. 경쟁률이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 이제는 진짜 부동산 심리 좀 다시 살아나나 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 GS건설 길게 보면은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장비주 그리고 건설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의 매니저가 이제 앞으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뭔지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 다음 주 유망 섹터도 이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로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들어볼까요? 사실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 특히 또 잘 갔잖아요. 이게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JF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 기업들 올해 들어와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SM 같은 경우만 급등 나왔다가 다시 급락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아주 좋은 순항 중이죠. 일단은 악재가 약간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도 좋고요. 올해 역대 최고 실적 거기다가 반도체 실적을 넘어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4사액. 그래서 일단 이 컨텐츠 쪽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형 기획사 4사인데 과연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혹은 또 다른 중소형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송유일 매니저님 로봇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로봇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 연초에도 한번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었습니다. 대기업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았었는데요. 로봇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저조할 때 우리가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작이랄까요? 패러다임이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는데 무엇보다도 로봇은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2차 전지와 반도체에 가려져서 그렇지 대기업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로봇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봇 관심이 많은데 잘 몰라요.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T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매번 좀 순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송유일 매니저님께 먼저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일 매니저님 PT를 위해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봇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앵커님이 순서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길래 오늘은 두 번째구나 했는데 첫 번째죠. 예,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로봇 같은 경우는요. 앞전과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전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등한시한 그런 분야였는데 올 초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상반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관련 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 노동 참여율 및 시간당 임금입니다. 여기 지금 약간 옅은 색으로 보이실 텐데, 자,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매년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면에 노동 참여율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앞전보다도 노동 참여율은 떨어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할 사람은 없는데 임금은 올라간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종별 노동력 부족률인데 가장 밑에 두 개 보면요. 숙박 및 음식업 그리고 운수 창고업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은 로봇의 수요는 많아진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지만은 미국은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가 높습니다. 2배 높은데 이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1인당 GDP가 1억이 넘습니다. 차라리 그 돈 줄 바에는 약간 처음에 초기 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좀 아끼자라는 식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로봇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협동 로봇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미쳐지는 로봇 위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로봇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로봇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달 탐사에까지 로봇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포스코 최근에 2차 전지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포스코에서는 다양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공정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100가지 정도의 공정에 로봇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한번 봐야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연평균 22% 성장한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고 2030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당장 7년 뒤입니다. 7년 뒤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2022년까지는 고만고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좀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했는데 2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로봇을 달리 봐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 로봇 시장 전망 이렇게 있는데요. 협동 로봇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용, 서비스용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제조용입니다. 제조용인데 자, 여기서 비율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2022년까지는 고만고만했습니다. 서비스용이.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현재 2023년 같은 경우는요. 전체 로봇 중에 5분의 1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자, 2026년 불과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는 전체 로봇 시장 중에서 무려 30%가 서비스 로봇으로 지금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제조용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서비스 위주로 특히나 이제 협동 로봇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외식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식당에 가더라도 서빙하는 로봇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면요. 빈 일자리율인데 전 산업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식업 같은 경우는 2.2%로 거의 2배 정도 나타나져 있고요. 인력 부족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산업군에 봤을 때는 3.4%인데 외식업은 거의 2배 가까이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수록 노동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근로자들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임금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봇이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표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쉽게 고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 지표들이 많이 악화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요. 로봇 도입, 컨설팅 지원 및 연구 개발 이거를 이제 23년부터 5년 동안 30억가량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밝혔고요. 약간 중간이 메인입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관련 펀드를 조성해서 2027년까지 무려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준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맨 첫 장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가장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봤을 때 시급한 분야가 바로 음식 서비스 그리고 물류 창고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서빙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내외 서빙 로봇 및 조리 로봇 보급 확대 23년 보시면요. 225대입니다.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다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협동 로봇 중에서도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분야별 투자 판단 이렇게 있는데요. 로봇도 밸류체인이라든가 뭐 나누면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분야를 보면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 전통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 네 번, 5번 얘기하고 있는데 자, 협동 로봇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투자 전략 관점입니다. 투자 전략 관점인데 전통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관점 별로 그렇게 전망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기적 관점 1년에서 3년까지는 무난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협동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은요. 지금 뭐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분야로 나눠봐도 비중 확대입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확대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서비스용, 특히나 협동 로봇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비스 로봇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물류 로봇,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첫 장에서 말씀드렸죠. 물류 창고업 쪽에도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쪽도 지금 굉장히 전망이 밝고요. 아까 이제 서빙 관련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장기적까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 관점하고 중기적 관점은 비중 확대라고 지금 나와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약간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요. LG전자 국내 로봇 생산 1000대 돌파, 생산 내재화 속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 약간 점유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 관련 내용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이제 1조 3천억 가량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이제 큰 투자 말고 짜잘한 스타트업 관련 투자만 현재 1조 3천억이 집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올 초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약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네. 자, 송률 매니저의 헬프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인력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식당에 가보더라도 이제는 뭐 젊은 직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소 가면 로봇들이 서빙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외국인이냐 로봇이냐 이거를 두고 사장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데 우리 송률 매니저는 로봇 쪽에 또 주목을 하셨고 특히나 몇 차례 강조했지만 협동 로봇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함께 들었는데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요? 항상 네. 송률 매니저가 가져오는 좀 업종들 네. 물음표가 달린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전혀 물음표가 안 달렸습니다. 양심 있으십니다. 왜냐면 휴게소 가도 여러분들 요새는 로봇이 커피를 타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요즘에는 치킨도 로봇이 튀긴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댓글창에 기본충실님께서 삼성 쪽 로봇이냐, LG 쪽 로봇이냐, 아니면 협동 로봇이냐, 감속기냐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이미 답이 한번 나왔었죠. 삼성을 중심으로 네. 파생되고 있다고 하셨고 네네. 협동 로봇 말고 서비스업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감속기는 서비스나 제조용 로봇에 다 들어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약간 공통적인 부품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전수를 조절해가지고 토크를 높이는 그런 이제 부품 중에 하나인데 감속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일단 저는 부품도 부품인데 약간 우리가 관점으로 나눴을 때는 그 중에서 협동 로봇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속기 쪽이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감속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발 투자가 이렇게 집행이 되거나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을 때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미국 지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된 추세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래도 사실상 제 여러분들한테 대기업발 투자 관련 내용 설명해드렸지만은 연초에 비해서는 확실히 파급력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보다는 협동 로봇 위주로 포커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서비스용 로봇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사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치킨 튀기는 로봇도 있고 서빙해주는 로봇도 있다 보니까 근데 제조용 로봇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2차 전지 공장도 좀 증설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는 로봇이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없나요? 뭐 공작기계 관련 설비 관련 기계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약간 좀 세분화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제조 성격이 강한 로봇줄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약간 테크 관련 로봇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대기업 투자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조 관점보다는 우리가 테크 관점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로봇 워낙 좋아해서 네. 딱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없다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빼고 요 하나는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는 꼭 봐라 할 게 있나요? 와우. 일단 당연히 다음 주 일정 없고요. 예, 그게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그래도 다음 주인데 네. 왜 다음 주 일정이 없습니까? 뭐 이제 일정이 없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저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하시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이라도 네.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박철순 매니저님 지금 이제 질문하셨는데 예, 뭐 일단 다음 주에 이렇다 할 일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줄을 관점을 볼 때는 이제 아까도 감속기 말씀해 주셨는데 감속기나 이런 어떻게 제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테크 위주로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시장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요. 그 안에서도 국내 매출 위주로 발생하는 기업인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지 이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국내 1위, 2위, 3위 지금 현재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특히나 이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포커스 두지 말고 북미나 유럽 시장에 현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위치가 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글로벌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3%가 안 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서 저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도 그렇고 현대, LG 지금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지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2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질문이 겹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로봇줄을 볼 때 이 종목을 좀 기준으로 보면 좋다 싶은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송률 매니저한테 궁금한 건데 네네. 어떤 기준으로 이 구해주 다음 주에 업종을 가지고 오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은 앞전에 그 명시성을 가지신 분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박재순 매니저님 늘 강조하시는 건데 수급적인 부분을 꼭 보고요. 꼭 보고 지금 같은 시장에 맞춰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섹터 위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미 한번 시장 주도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매출 비중 큰 회사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실체가 있는 기업이 있고 실체가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다만 아까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대부분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고점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그냥 뭐 뉴스 헤드라인 같은 것만 보시는 분들은 무늬만 로봇주인 경우랑 되게 혼돈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세 분 다 저까지 포함해서 다 잘 들었다라는 평을 해줬는데 저 잘 들었다고 안 했는데요. 왜 오늘은 괜찮다면서요? 그냥 섹터가 괜찮은 거지. 섹터가 괜찮다. 그럼 별점 혹시 좀 짜게 줬나요? 그거 바로 공개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세 명의 별점을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 지난주보다 하나씩은 더 달린 것 같아요. 네. 4개 반, 4개, 4개. 오, 지난주처럼 저희는 갖고 반 개씩 더해 가는 흐름인데 가장 높게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로봇주 일단 올해 초 대비했을 때 조정이 많이 받았어요. 가격 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번 주 특히나 주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다만 0.5개 뺀 거는 로봇으로 묶여있던 종목들 중에 위험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로봇 사업이 막 비중이 작은 회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경계감을 가져라. 그래서 0.5를 뺀 거지 로봇 자체에 대해서는 5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봇을 항상 관심에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별이 좀 있었고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다음 주에 특별한 증시 이벤트가 있느냐? 이게 없다는 점에서 반개 그리고 지난 한 3월이었나요? 고점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은 그거를 뚫고 부담을 뚫고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경계감에서 반개를 더 한번 차감을 해봤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는요? 저 로봇주 자체적으로는 좀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인데 순환매 관점에서도 이제 한 번쯤 타이밍이 올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4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 힌트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앞서서 뭔가 물어볼 때마다 계속 좀 숨겨두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힌트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힌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2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당연히 협동로봇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동로봇 시장 성장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길 매니저의 로봇주 탑픽 힌트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로봇주, 우리 채팅창 통해서도 봤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과연 탑픽 종목은 뭘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온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또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엔터주들이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2차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데 너무 투자의 포인트가 그쪽에 너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변동성 무시하면서 좋은 수익을 아마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안에서 저평가주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다음 주에도 어울리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정확한 내용들 바로 다음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작년 148조가 팔린 K 컨텐츠. SK 하이닉스와 반도체의 실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 컨텐츠 안에는 뭐 비단 K-팝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웹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전 세계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컨텐츠 장르별 전략적 수출 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2022년도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늘었었는데 2027년도까지는 더 많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출액은 약 12.3% 정도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다 전부 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 안에서도 사실 지금 저는 역시나 K-팝 쪽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글로벌 탑 10 레코딩 아티스트 추이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이 음반 그리고 음원의 스트리밍이라든지 음원의 이런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전 세계의 어떤 가장 유망한 그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아티스트를 뽑는 건데 이 탑 10 안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요 3명이나 있습니다. 누가 있죠? BTS, 세븐틴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있는데 엄청난 거죠. 사실 글로벌 이 탑 10 매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4개의 아티스트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BTS,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세븐틴, 블랙핑크까지. 전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매출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만큼 K-팝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도 계속적으로 따라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공연들이 이제 엔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공연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중에서 엄청난 모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대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한 100만 명 이상 모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를 보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K-팝 공연 모객 수를 올해 상반기를 보면 한 550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충분히 모객 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무난하게 모객 수는 1,100만 명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이라든지 아레나 같은 엄청난 탑 클래스들만 진입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를 한 12명에서 13명까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대표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수익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연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 탑 10 아티스트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거의 다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 쪽의 아티스트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했었는데 이 안에 지금 BTS가 있고요. 2위에 블랙핑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의 전통적인 이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K-팝 시장에서는 음반, 공연 이런 게 주 수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수입도 만만치 않고요. 이걸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들을 매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 2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주가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K-팝 미국 음반 수출액. 미국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진입한 지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이, 그다음에 BTS가 포문을 열어줬는데 일단 2019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에서의 연간 매출액이요. 1,000만 불에서 2,000만 불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이후 들어와서 6천만 불에서 7천만 불까지 늘어났죠.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은 더 넓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 음반, 미국에서의 음반 판매량을 보면 한 600만 장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체 수요의 사실 7%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은 작지만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K-팝 아티스트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31개 팀의 예상 활동 일정표입니다. 올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상반기에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 발매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약간 조금 공연수라든지 아니면은 팬미팅이라든지 앨범 발매라든지 뭐 그게 리패키지 앨범이든 아니면 솔로든 유닛이든 일단 앨범 발매가 조금 줄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도 꽤 많이 잡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공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추가 공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더 하반기에도 채워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적으로 돈 벌어들일 수 있는 일정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도 충분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2023년도 그리고 신인 그룹들의 데뷔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SM 하이브, 그다음에 YG도 그렇고요.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사실 데뷔를 누가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BTS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뉴진스도 마찬가지지만 데뷔 전부터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데뷔를 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대형 데뷔 그룹들이 있는 일정이 오히려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단기에 실적 기여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JYP와 하이브입니다. 이 두 회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현지 걸그룹을 지금 제작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 지금 굉장히 이런 액티브한 걸그룹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블랙핑크가 지금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공연 모객 수를 보면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현지화를 통한 걸그룹이 이제 두 팀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 데뷔한 그룹들이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마 엔터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안 좋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아까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앨범 발매가 더 많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이 많이 잡혀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지금 엔딩을 기점으로 이 탑티어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그다음에 대규모 투어가 상반기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상반기에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엽기적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잡혀 있는 공연 수보다 더 추가 공연에 대한 앵콜 요청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확률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이 좋았고 하반기도 사실 좋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계절성도 있고 지금 폭발적으로 상반기 때 이 공연들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엔터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현지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은 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릴 때마다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 좋은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셔도 아실 것 같아요.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은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텐데 자, 이 실적이 언제 발표를 합니까? 여러분들 7월 그리고 8월 초쯤까지도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섹터를 안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충분히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많이 귀 기울이고 쫑긋하고 듣고 계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까지 부탁드립니다. 엔터는 사실 박철순 매니저님이 2차전지 다음으로 많이 가져오시는 섹터입니다. 엔터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객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실적도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평가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은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항선을 뚫고 날아갈 애들은 날아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약간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봤을 때 엔터 같은 경우는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미래 밸류에이션에 끌어다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조금 다르게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JYP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기가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진짜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일단 한번 베팅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 종목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실제로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고 수급이 빠져나가고 차익 매물이 나가면서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이 밀리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들은 조금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투자 성과 측면에서. 하지만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요. 이 두 종목들이 이 밑에 있는 종목과 위에 있는 종목들이 키맞추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지금도 살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처럼 좀 소심한 성격이시라면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좀 철저하신 분이라면 저평가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 질문도 들어볼까요?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 관리자님이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박철순 매니저 그리고 송률 매니저의 종목을 맞추면 1등과 2등에게 치킨을 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엔터 관련주 종목은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주가 안 나와요. 제가 역적이에요. 지금 채팅창 보면서도 진짜 너무 힌트 하나만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주세요. 진짜. 대기업입니까? 와, 진짜 제가 역적인데 오늘 이 힌트 하나 드리자면은 대기업입니다. 네, 대기업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엔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역으로 아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엔터테인먼트 다음 주 새로운 소식 있습니까? 다음 주요. 수급이 지금 이슈입니다. 수급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네. 왜냐면 추세가 안 끊겼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다음 주까지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정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 주에 콘서트 엄청 많잖아요. 네. 내일 뭐 여의도 가지 마라, 잠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안 갈 예정입니다. 저도 안 갈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모멘텀이 될까요? 딱히 안 되죠? 네, 그거는 뭐 교통 쪽이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받으시면 될까요? 그 자체는 뭐 모멘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을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진짜 지금까지 수급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댓글창 말처럼 엔터주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네. 반대로 다음 주엔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종목도 못 삽니다.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사실 원래 올라가는 종목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급등해서 막 10%, 20% 날아가는 종목을 잡는 건 진짜 위험한 투자잖아요. 이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계속 꾸준히? 이거 못 사면 이제 나중에 그때 살 걸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12월부터 계속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유자는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분할 매도도 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건 행복한 고민이죠. 지금. 웬만하면 지금 수익일 텐데 엄청나요. 부럽네요. 네. 진짜 엔터주는 제 주변에서 뭐 매수 어떻게 해, 호가가 뭐야 이런 분들이 팬심으로 몇천 원대에 샀다가 뭐 10배 날아가고 이런 주 섹터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산업이 막 커지고 있을 때 더 많이 관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질문은 생략하고요. 탑픽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점 공개 안 하나요? 별점 들어봐야죠. 자, 3명의 별점을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별점 공개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박철순 매니저 싫어하시죠? 아닙니다. 별점 잘 줬잖아요. 4개, 4개, 3개. 제일 싫어하네요. 아니에요. 저 박철순 매니저님 굉장히 좋아하고. 3개 준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그냥 너무 고점이라서 그거에 대한 무서움. 수급이 계속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올라가던 종목이 더 좋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훈풍 분위기 따라서 다음 주 꼭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4개 드렸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고평가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 뺐습니다. 같은 이유인데 한 분은 4개, 한 분은 3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힌트 들어볼게요. 네, 오늘 엔터 관련된 탑픽 힌트 드릴 텐데요. 자, 지금 2023년도 실적이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 때 훨씬 더 좋을 만한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힌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로봇,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는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벤트를 걸어드렸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정답자가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한 분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 네, 여러분들 아까는 전혀 못 맞추시다가 이제 대기업이랑 힌트 나오니까 맞추셨습니다. 두산입니다.
예, 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회사로 로봇 부문 쪽에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상장 예정까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는 매출 1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매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매출 비중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하반기에는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3년 올해는 유럽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래 신사업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물류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 드론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 물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소 드론이 좀 약간 매직입니다.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군용 납품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요. 특히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PCB 핵심 소재를 캐시카우로 두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조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이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97,400원이었습니다. 97,400원부터 95,90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8,000원, 손절가는 9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두산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엔터. 지금 앞서서 PT에서 계속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거 YG 아니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맞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JYP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SM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SM입니다. SM. 네, 일단은 SM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에스파 관련된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걸그룹 초동 170만 장이 나왔어요. 압도적인 1위를 지금 4대 걸그룹 중에 에스파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2위가 르세라핌인데 44만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여기서 매출이 다른 타 아티스트 대비했을 때 우월하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공연 모객 같은 경우도 한 35만 명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의 뭐 블랙핑크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스파의 실적 기여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반기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의 어떤 매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데뷔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내 이제 걸그룹 한 팀, 그다음에 보이그룹 한 팀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NCT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중에 일본 멤버를 영입을 해서 또 한 번 데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아티스트의 매출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어떠냐, 안 좋냐 이게 아닙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SM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샤이니 컴백, NCT 드림, 그다음에 동방신기, 레드벨벳, 에스파 등등등 앨범 발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NCT의 뭐 도재정, 태용, 에스파 초동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7, 8월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리고 하반기 때 유일하게 사사 중에는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빅4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PR이 가장 쌉니다. 12개월 포워드 PR을 봐도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까지 갖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1만 5,200원에서 11만 7,600원 정도 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7천 원 정도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SM이었고요. 대형 4사가 키를 맞춘다고 봤을 때 가장 먹을 자리가 많은 종목이 SM입니다. 그래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첨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모두 맞춰주신, 함께 써주신 분들 1, 2위 본인님하고 관망님입니다. 정은는님께서는 본인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3위인 것 같아요. 1위, 2위는 본이 관망님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TV로만 보시면 몰라요. 유튜브에서 매일경제TV 혹은 상한가 검색해서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방송 중에 채팅 참여해주시면 불쑥불쑥 이벤트가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많이 접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또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예, 오랜만에 별점을 제대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별점이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둘 예정이고요.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주를 갖고 나와서 저평가 종목인 SM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SM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오늘 방송 자료들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일정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요.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이런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쭉 한번 들어봤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또 섹터 레드 앤 블루가 이어지죠. 이번 주에 잘 갔던 종목들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지 구분하는 그 힌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여기서 마무리하고 별점 정리 임민소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수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는데요. 해외에서도 크게 매출이 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지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또 하반기 데뷔 예정에 있는 신인 그룹들의 라인업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7월과 8월 초까지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SM을 제시했습니다. 에스파의 기여도가 급증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2분기에는 최대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5점을 받았고요. 현재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투자를 주목했습니다. 향후 로봇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고요. 또 관련 탑픽으로는 두산을 꼽았는데요.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또 로봇 자회사가 본격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호실적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의 섹터 레드 앤 블루로 가보도록 할게요.